멘트. 문득 시를 쓰기 시작하던 학창 시절을 돌이켜 볼 때가 있다. 그리고 그때 시가 무엇인지 알아서 쓴 것일까 하고 생각해 볼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그저 빙긋 웃음만 나온다. 시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썼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 시를 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시를 모르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는 시를 모른다. 모른다는 것이 나의 솔직한 고백이다. 때로는 분노보다 상처 때문에, 기쁨보다 슬픔 때문에, 햇빛보다는 그늘 때문에 시를 쓴다고 생각할 때는 있지만 시는 어디까지나 나의 고통일 뿐이다. 정호승 시인의 말. 자, 오늘은 시의 함축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라고 하면은 누구나 쉽게 함축성을 내포한 글이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함축성이란 무엇인가? 시에는 함축성이 있어야 한다는데 그 함축성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첫째, 시를 시답게 하는 것은 함축성이다 그랬습니다. 이 함축성이란 글 속에 많은 뜻을 집약해서 가지고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시어는 일상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어는 일상어가 가지고 있는 지시적 의미 이상의 함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상어는 일반적인 글에도 사용되고 시에도 사용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글과 달리 시는 함축적인 언어 사용을 통해서 독자의 상상력을 유도하고 또 어떤 장면을 연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가 다른 문학 갈래하고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언어의 함축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어는 일상어와 구별되는 별개의 것은 아니지만은 일상어가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 데 비해서 시어는 사전에 풀이된 뜻과는 다른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시에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짧은 언어로 압축해 가지고 전달을 하지요. 일상어 언어와는 달리 다양한 그 내포적인 의미를 드러내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시의 함축성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렇다면 함축적 표현이라는 것은 어떤 표현을 말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볼까요? 이 언어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죠. 지시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둘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 저것은 잎이 아니라 꽃이다. 이때 이 꽃은 지시적 언어이죠. 그렇지만은 춘향이는 남원고울 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할 것 같으면 여기서 말하는 꽃에는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에서 쓰이고 있는 함축적 의미의 시어들은 남원고루 꽃과 같이 여기에서 유발되는 여러 가지 그 의미를 갖는 그 다이성 때문에 독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양하게 읽혀지면서 시적인 탄력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어의 그 다이적 함축성을 위해서 시인들은 아주 많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시어를 고릅니다. 100주로 산문을 한 주로 시로 압축하라는 발레리의 말은 바로 이 시의 함축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시는 정신의 응축입니다. 말의 경제적 전략을 위해서 설명적이거나 수식적인 것을 생략할 수가 있는 데까지 생략을 해야 됩니다. 즉 경제 원칙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의 원칙도 최소 언어로 최대의 의미만을 구축해내는 그러한 압축적인 표현법을 구사하게 되는 것이 시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시인들은 비유나 상징 등의 그 표현 기법을 활용해서
보다 많은 생각의 여지를 살리기 위해서 압축시키고 또 압축시켜서 함축적인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그 예시를 한번 들어서 살펴봅시다. 너는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다. 이건 산문에서 쓰는 글입니다. 근데 이걸 시로 쓴다 같으면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어요. 너는 내 심장이다. 그럼 그 심장 속에가 바로 함축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심장 속에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비교를 해볼까요? 산문하고. 그는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우며 변함이 없는 사람이다. 자, 산문에 이렇게 썼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이걸 시로 표현한다 할 것 같으면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는 산 같은 사람이다. 자, 이렇게 시어는 씁니다. 산 같은 사람이라는 소개가 여러 가지 그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그는 지금 불안하고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 산문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할 것 같으면은 시에서는 더 짧게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는 낭떠러지에 서 있다. 자, 이 낭떠러지라는 시어 속에 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죠. 예? 불안하고 위험한 상태라는 의미가 바로 이 낭떠러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직접 노출시키거나 설명하지 않고 그 감정과 유사한 대상물, 방금 예를 들었던 뭐 심장이다, 산이다, 낭떠러지다, 이런 게 바로 그 대상물이 됩니다. 이걸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선택해 가지고 간접적이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시가 함축성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암시적이고 다의적이고 함축적이고 이런 시어가 바로 시에서 사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시를 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시를 쓰는데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함축적 의미의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영문학자인 이상섭은 함축적 의미를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첫째로 개인적 체험의 결과로 부과된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서정주 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공덕동에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는 공덕동에 사는 사랑의 모습. 자, 서정주 아지랑이라는 시의 한 구절인데, 여기서 공덕동은 서울의 한 행정구역인 고유명사일 뿐만 아니라 작자인 서정주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개인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그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서정주는 오랜 기간 공덕동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덕동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행정구역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 서정주라는 시인의 개인적 의미가 첨가되어 있다는 것을 시인이 독자에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자는 이 시를 통해서 시인과 공덕동의 개인적인 어떤 추억이 서려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바로 이 공덕동에는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개인적 체험이 부과된 함축적 의미라고 합니다. 자, 둘째, 민족적, 문화적 또는 특정한 사회적 경험과 전통에 의해서 첨가된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그 이상화의 시를 예를 많이 들지요. 자,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자,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의 한 구절이죠. 이 시에서 지금이라는 일제치하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남이라는 것은 일본을 말하죠. 땅이라는 것은 우리 조국 강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민족의 역사적 체험에서 첨가된 의미를 더해서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민족적 문화적 체험의 결과로 부과된 의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류 보편적 체험이 부과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가 가장 흔한 함축적 의미에 해당되는데 일종의 관습적 표현으로서 전통 문화의 관습적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첨가된 의미입니다. 자, 또 서정주 시 한 편을 볼까요? 국화 옆에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소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이 오지 않았나 보다. 유명한 시죠. 자, 여기서 국화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전적 의미의 국화는 뭡니까? 다년생 초본 식물을 말하죠. 또한 그런데 전통적으로 국화는 또 뭘 상징합니까? 절개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지금까지 쓰여왔죠. 특히 동양 문화에서는 오랫동안 국화라는 그 사전적 의미에 절개라는 상징적 의미를 첨가해서 갖고 왔습니다. 이 시는 국화의 그 사전적 의미하고 전통 문화의 관습적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다가 또 시인이 창조한 국화에 대한 새로운 의미까지 다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함축적입니다. 즉 식물인 사전적 의미에다가 절개라는 전통적 의미에다가 또 누님이라는 이미지가 새롭게 추가되었죠. 자, 그러니까 이 시 언어는 사전적 개념 위에 문맥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언어를 새롭게 한 것입니다. 서정주가 지닌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일상의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시의 언어를 새롭게 창조한다는 점입니다. 시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은 그 단어에 대한 이전의 의미들과 함께 문맥을 통해서 새롭게 부여되는 의미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의 언어들은 다양한 의미의 영역을 거느리게 되는데 이 의미의 영역이 크면 클수록 좋은 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의 단어가 다양한 의미를 지님으로써 시의 함축성도 강화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시에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짧은 의미로 압축해서 전달하며 일상의 언어와는 달리 다양한 내포적인 의미를 드러내는데 이를 시의 함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도 함축성 있는 시 한 편 지어볼까요? 서귀포에서는 바람이 주인이었다. 바람은 도처에 있어 총질을 해대도 사라지지 않았다. 흰옷의 바람들이 소개령 따라 중산간 마을마저 등지고 떠난 뒤 돌아오지 못한 아들, 며느리, 엄마, 누나, 풀이 되고 나무가 되고 새가 되어 새 섬 곳곳에 둥지를 틀고 있었다. 자, 바람의 언덕에는 이라는 고두석 시의 일부입니다. 자, 이 시에서 사용된 바람은 본래의 의미에 새롭게 의미를 부여한 함축성 있는 시어입니다. 이로 인해서 풀, 나무, 새, 둥지 등의 시어들도 함축성을 내포해서 더욱 이 시의 내포적인 의미를 더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